제가 들려드릴 31번째 소설은요,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입니다. 솔제니친은 러시아 작가예요. 그는 볼셰비키 혁명 후에 태어나 사회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교사 생활을 하다가 2차 대전에 참전했어요. 1945년에 친구에게 스탈린에 대한 비방을 했다가 반역죄로 체포돼서 8년 동안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에 있었어요. 이 경험은 그가 수용소 군도와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를 쓰게 되는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석방된 후에는 거주 제한 조치를 받았고요. 그 기간에 암에 걸려서 병원에도 한참 동안 있었어요. 이 경험은 나중에 소설 안병동을 쓰게 되는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복권대에서 교사 생활을 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1962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가 출간되는데 이게 그의 첫 소설입니다. 그는 스탈린 체제에 대한 비판과 고발을 담은 소설들을 썼고 세상에 알렸어요. 물론 그가 발표하는 소설들에 대한 원고 압수와 출판 금지, 이런 것들은 정부에 의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1970년에는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어요. 수상을 하기 위해 스톡홀름으로 가려다가 네덜란드까지 갔다가 상을 안 받고 다시 소련으로 돌아왔어요. 그건 정부에서 귀국 금지를 내릴까봐 그런 거였어요. 물론 나중에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74년에 시민권이 박탈되었고요. 강제 추방되었어요. 이후 23년 동안 서독, 스위스,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했고 소련 연방 해체 후인 1994년 모스크바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도 집회를 계속했고요. 정치적 목소리를 계속 내는 삶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푸틴조차도 솔제니친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솔제니친의 책을 읽다 보면요, 그가 현학적인 성향이 없는 순수한 작가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군더더기 없는 문장과 은근히 자주 보이는 예술적인 감성의 표출은 그의 소설이 그저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만 강하게 들어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솔제니친의 소설 중에서 가장 읽기에 수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미있고요. 또 한 번 잡으면 훅 익히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시 수용소 생활에 대한 비참함보다는요, 긴 인생에서의 하루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러시아 소설이 읽기 힘든 이유가 이름이 여러 개라서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도 역시 이반 데니소비치는 이름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슈오프라는 이름으로 많이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슈오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하루는 1951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 슈오프는 8년째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 죄수로 나이는 40살입니다. 그는 10년을 언도받았어요. 죄목은 조국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고향 춘계내몽에서 농부였고 아내와 아이도 있는 평범하고 특별한 저항 의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반역죄를 짓게 된 건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독일과 소련이 전투를 했고 그도 참전했어요. 1942년 2월 그의 부대는 북서부 전선에서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는데 식량 보급도 안 되었고 탄약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독일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을 쳤고 숲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우군 부대를 만났어요. 그 과정 중에 다 죽었고 2명만 살아남았는데 그중 1명이 슈오프였어요. 두 사람이 조금만 생각이 있었더라면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보고해 그냥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솔직하게 포로가 되었었다고 말했어요. 포로가 되었다고? 이런 죽일 놈들 같으니라고. 그들은 당장 체포되었습니다. 자백서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었어요. 조국을 배반할 목적으로 나는 스스로 포로가 되었고 독일군 첩보부대의 임무를 수행한 후 소련군 진지로 귀환되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불러준 대로 쓴 거였어요. 그러나 그 임무가 무엇인지는 슈오프 자신이나 취조관도 구체화할 수가 없어서 그저 임무라고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백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판자옷을 입어야 했고
서명을 하면 목숨이 좀 더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명을 한 거였습니다. 이후 여러 곳에 수용소를 전전했고 지금 이곳에서 형기를 2년 남겨둔 상태입니다. 집을 떠날 때 30살이었으나 지금 40살이고 나이보다 훨씬 늙은 외모가 되었어요. 앞니는 숭숭 빠져 있었는데 1943년 우스치 이지마 수용소에 있을 때 이지를 알아서 위장이 상한 탓에 먹지를 못해 영양실조로 일을 몇 개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슈오프는 104반에 소속되어 있고 한 반의 인원은 대략 20 서너 명 정도였어요. 슈오프의 하루가 시작되는 그날, 1951년이 새해 첫날 새벽 5시. 언제나 그러하듯 기상 신호가 울렸습니다. 평소 슈오프는 기상시간에 늑장을 부리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부터 작업하러 나가기까지 1시간 반이라는 자유시간이 주어지고 수용소 생활에 익숙한 죄수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돈벌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돈 많은 죄수들이 맨발로 신발더미에 가서 신을 찾아 신지 않아도 되도록 침대까지 마른 펠트 장화를 갖다 준다든지 일손이 모자라는 보급계 창고의 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날라주는 일도 있고 식당에 가서 먹고 난 식기를 걷어모아 하나로 안고 설거지 통으로 갖다 주는 일 등 찾아보면 죽 한 그릇을 더 얻어먹을 수 있거나 푼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슈오프는 8년 전 처음 수용소 생활을 시작할 때 작업반장이 해줬던 말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수용소에서 죽는 놈이 있다면 그건 남의 죽그릇을 핥으려 들거나 자주 의무실에 드나들며 편히 누워있을 궁리만 하거나 쓸데없이 간수장을 찾아다니며 밀정 노릇을 해서 동료들의 피를 희생으로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후로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기상신호가 울렸어도 슈오프는 다른 날처럼 금방 일어나지 못했어요.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빈대가 들끓는 상하 50개의 죄수용 침상에 200명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어둠컴컴한 막산에서 들리는 부산한 기상 움직임을 소리만으로도 다 할 수 있었어요. 늙은 당번 죄수들이 똥통을 복도로 드러내는 소리, 건조기에 말린 방한장화를 한아름 갖다 던지는 소리, 반장과 부반장이 신발을 신는 소리. 부반장은 반원들의 빵을 받으러 갈 것이고 반장은 명령을 수행하러 본부 막사에 있는 생산 계획보로 갈 거였어요. 오늘은 슈오프가 속한 104반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반이 사회주의 단지로 갈지 결정나는 건데 사회주의 단지는 허허벌판에 몸을 녹일 장소도 없이 작업을 하는 곳으로 모닥불을 피울 나뭇가지조차 없으니 얼어 죽지 않으려면 죽어라고 곡괭이를 휘둘러야 하는 곳이었어요. 반장은 오늘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데 104반 대신 어수룩한 다른 작업반에 배치되도록 해야 하는 거였어요. 물론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고 베이컨 1kg나 돼지기름이라도 갖다 주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온도 기둥에는 죄수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날 기온을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영하 41도가 되면 작업장에 끌려나가지 않아도 됐지만 그날은 영하 27도였어요. 식당 안은 다른 때보다 덜 붐볐습니다. 저쪽 식탁에서 젊은 친구 하나가 아침 식사를 앞에 놓은 채 성호를 긋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분명히 엊그제 갓 끌려온 서부 우크라이나인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러시아인은 저렇게 손을 들어 성호를 긋는 일을 이미 잊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식사는 국과 죽이고 빵은 부반장이 따로 타와서 배분되었습니다. 슈오프는 방 하나에 꽂은 숟가락을 꺼냈어요. 이 숟가락이야말로 무엇보다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북쪽의 수용소를 전전하는 동안 잠시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는데 알루미늄 철사를 녹여서 직접 만든 것으로 손잡이에 우스치 이지마 1944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수용소 죄수들은 취침시간을 제외하면 아침 식사 시간 10분과 점심시간 5분, 저녁시간 5분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어요. 슈오프는 항상 천천히 음미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국은 멀건 편이고 건더기는 적었어요. 금년에는 내내 시커먼 양배추 시래기 뿐이었습니다. 죽은 말이 죽이지 곡분 대신에 누런 빛이 도는 물은 풀 같은 걸 썰어 넣은 아무 맛도 없는 것이었어요.
슈오프는 식당을 나와 의무실로 가서 몸이 불편하니 작업 면제를 받으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어요. 의무실의 조수 권한으로 아침에 작업 면제를 시킬 수 있는 인원은 2명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인원이 다 차 있었어요. 그는 원래 이런 식의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죄수는 아니었으나 오늘은 몸이 찌푸둥하고 열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슈오프는 서둘렀습니다. 빵을 2조각으로 잘라 점심때 먹을 한 조각은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었고 나머지 한 조각은 매트리스의 뚫어진 구멍을 넓히고 톱밥 속에 감추었습니다. 옆 침대의 침례교 신자 알료사는 소리까지 내가며 복음을 읽고 있었어요. 그의 전도열은 대단해서 일부러 크게 읽곤 했습니다. 알료사는 성경 구절을 적은 수첩을 교묘하게 감추어서 아직 내무검사에 들키지 않고 있었어요. 104반의 반장 추리는 수용소 생활 17년의 고참이에요. 어깨가 딱 벌어진 것이 전체적으로 다부진 느낌을 주었어요. 그는 농담을 해서 반원들을 웃기는 그런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자기 반의 식사 할당량이 되었으마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능력 있는 반장이었어요. 반장은 처음 선고받은 형기를 다 끝내고 지금은 부가형을 치르고 있는 중이지만 강제 노동국장의 아들이란 별명으로 통하리만큼 수용소 생활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반장이 절대적이었어요. 좋은 반장을 만나면 우선 목숨만은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지만 질이 좋지 않은 반장한테 걸려들었다가는 죽도록 고생만 하게 마련이었어요. 추린 반장과는 우스치 이지마 수용소 시절부터 친숙했는데 거기 있을 땐 그 입안에 들어있지 않았었어요. 그곳에서 이곳 수용소로 옮겨올 때 그가 자기 반에 슈오프를 끌어들여 주었습니다. 추린과 같은 반장 밑에 있으면 그야말로 항공모함에 타고 있는 것처럼 안전했어요. 그 대신 언제나 그의 눈치를 잘 살피고 있다가 재빨리 시중을 들어줘야 하는데 수용소에서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최소한 반장인 추린의 눈만은 절대로 속이려 해서는 안 되었으며 이건 첫째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집합소리에 죄수들은 천천히 나갔어요. 누더기란 누더기는 모조리 껴입어 몸집들이 다들 듬직해 보였습니다. 주위는 아직도 어둠 침침했고 동력 하늘이 밝아오느라 푸른 빛을 띠고 있었어요. 아침에 작업장으로 나갈 때처럼 괴로운 일은 없었습니다. 어둡고 춥고 뱃속은 이미 비어있었으며 앞으로 보낼 하루를 생각하면 까마득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무에게도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작업에 나갈 500여 명의 죄수들 인원 점검과 신체검사를 하는 동안 같은 반원인 채자리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채자리는 부자 죄수로 나이도 아직 젊었습니다. 영화감독이었다는데 그가 처음 만든 영화가 사상적 과오가 있다고 해서 투옥되었다고 했어요. 지금 슈오프에게는 쌈지 담배 부스러기조차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기 전에는 어디서 구해볼 방도가 없었고 이 순간 그에게는 피우다 남은 담배꽁초 한 대가 자기 한 몸의 자유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되었어요. 같은 반원인 페츠코프는 개걸스러웠어요. 그는 남의 죽그릇을 넘겨다 보았고 담배를 구걸하고 갈망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늘 신체검사는 유난히 길고 까다로웠는데 내일까지 다 검사했어요. 같은 반원 중에 부이노프스키가 있었어요. 그는 해군 중령이었는데 수용소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3달이 되었습니다. 중령은 이런 새벽의 혹한 속에 옷을 벗기는 간수들에게 형법 구조를 들어 항의를 했고 그 항의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중영창 시비를 받았습니다. 수속은 저녁에 하기로 했는데 이곳에서는 죄수들을 영창에 보낼 때 작업 인원이 줄어들까봐 일을 마치고 나서 저녁에 보내곤 했어요. 중령은 해군 수레정 위에선 역전의 용사였지만 이곳에서는 아직 요령을 모르는 신참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수용소 문을 나서자 한풍이 정면으로 몰아쳐와 얼굴이 찢겨나갈 듯 따가웠어요. 공사장까지 이 맞바람을 그대로 맞고 가야 했습니다. 동쪽은 이제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어요. 흰눈에 덮인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어떤 곳에서도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수들 500여 명은 줄을 맞춰 추위에 웅크린 채 걷고 있었으며
각자의 생각 속에 침묵이 깊었어요. 슈오프는 집에 쓸 편지 생각을 했어요. 수용소에서는 1년에 2통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 편지를 썼고 10월에 회답을 받았어요. 먼저 있던 수용소는 덜 엄해서 한 달에 1통씩 쓸 수 있었지만 편지에 쓸 내용이 없었으므로 편지 쓰는 횟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1년에 2번 쓰는 편지나마 쓸 사연이 없다. 편지를 보내봐야 이쪽 생활이 제대로 이해될 리 없다. 지금은 몇 작업반에서 일하고 있다느니 반장인 추린이란 사람이 어떤 위인이라느니 하는 등의 이야기를 써봐야 아무런 관심도 없다. 깊은 물에 돌 던지기다. 오히려 지금은 같은 작업반에서 일하는 라트비아 출신 키르가스가 멀리 고향에 있는 가족들보다 훨씬 정겹게 느껴진다. 고향에서도 1년에 2번씩 편지를 보내오지만 그 편지만으론 도무지 그곳 사정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기껏해야 코로주 위원장이 새로 부임했다느니 이웃에 있는 몇 개의 코로주가 합해서 하나가 됐다는 따위의 소식을 전해온다. 얼마 전 편지에서 아내는 요즘 염색장이가 수입이 좋으니 당신이 수용소에서 돌아오면 그걸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슈오프는 그 장사가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얼굴이 두꺼워야 하고 양심 같은 건 아예 팽개치고 덤벼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도 바쳐야 할 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나와서 40년, 이빨도 반은 빠져버리고 머리숱도 얼마 남지 않은 이날 이때까지 뇌물이라는 걸 주거나 받거나 한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수용소에 들어와서도 이것만은 끝내 배우지 못했으며 쉽게 번 돈은 쉽게 없어질 것이고 자기가 이래서 번 돈이라는 애착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옥과 수용소를 전전하는 동안 내일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내년엔 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세운다거나 가족의 생계를 걱정한다든가 하는 생각이 아예 없어지고 말았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모든 건 높은 사람이 대신 결정해 줄 것이며 그게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게다가 형기를 마치려면 아직도 2년이 남아 있었어요. 작업장이 가까워지고 저 너머 아득한 지평선 위에 안개에 쌓인 커다란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침례교인 안료사는 아침해를 보자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런 벌이도 하지 않고 배급받는 식량만으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처지에 뭐가 좋아서 희죽거리는지 슈오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료샤는 평소에 누가 무엇을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침례교인들은 일요일이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속삭이곤 했는데 그들에겐 수용소 생활 같은 건 그야말로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작업장에서의 인원 점검이 끝나고 반장들은 그날 작업 할당을 위해 모였고 그동안 죄수들은 잠깐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반장은 부반장 파블로를 데리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파블로는 아직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채자리도 대열을 벗어나 사무실로 갔는데 채자리는 부유한 재수로 한 달에 2번 이상 소포가 왔고 그걸로 필요할 때마다 뇌물을 제공한 까닭에 공사장에 오면 계산계의 조수로 따뜻한 사무실에 들어앉아 펜대만 놀리고 있었습니다. 백사반이 오늘 할당 작업은 작년 가을에 세우다 그만두었던 퇴치를 마무리하는 거였습니다. 반장의 지휘 아래 일이 분담되었고 가장 중요한 벽돌 작업은 백사반에서 기술이 좋은 슈오프와 키르카스에게 배당되었어요. 벽돌을 쌓는 일은 명예로운 일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였습니다. 슈오프는 흑손을 하나 몰래 작업하다 감추어둔 게 있었고 그걸 들키지 않아왔어요. 이런 걸 감추어 두었다가 걸리면 영창을 살아야 하는 건 물론이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손해익은 자기만의 연장에 대한 욕구와 들키지 않을 자신감에 숨겨도 왔습니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모든 잡념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찌뿌둥하던 몸과 열도 다 나아진 듯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노라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수용소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면서도 형기는 좀처럼 줄어들 줄을 몰랐어요. 예전 한때는 재판을 받으면 누구에게나 10년이 언도되었고 슈오프도 10년을 받았어요. 그러나 1949년부터는 일단 걸려들면 무조건 25년이 언도되었는데 10년이라면 이를 악물고 목숨을 지탱할 수 있지만 25년이라면 달랐어요.
그런데 법률이라는 건 믿을 만한 게 못 돼서 10년을 다 살고 난 다음에 1년만 더 살아라 해도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그랬다가는 유형이 다시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형기가 끝나더라도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곤 했으므로 앞으로의 시간보다는 그동안 몇 년을 살았는가만 생각하곤 했어요. 함께 블록 작업을 하는 키르카스는 25년을 언도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솜씨가 좋았고 슈오프는 그와 짝이 되는 걸 좋아했어요. 키르카스는 라트비아인이었고 수용소 내의 다른 라트비아인들은 키르카스를 무척 따랐어요. 생활 수준은 보통 정도는 되며 한 달에 2번씩 식량 소포를 받고 있었어요. 유머 감각도 있었고 죄수답지 않은 불구스름한 두 볼을 갖고 농담을 잘했습니다. 일을 잘하는 죄수건 아니건 간에 작업 중에는 어차피 꾀를 부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수용소의 작업반이라는 것은 속세와 달라서 서로 감시하게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작업반 전원에게 상여 급식이 나오느냐, 전원이 배를 고르냐, 이것이 규칙이었는데 꾀를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너 때문에 굶어야 한다는 질책을 서로에게 해대는 식이었어요. 이 모든 계획량 초과 완수의 퍼센티지는 수용소를 위한 거였습니다. 수용소는 건설공사에서 수천 루블의 이득을 얻어 수용소 소속 장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어요. 죄수들은 저녁에 상여급식으로 200g짜리 빵을 받았습니다. 수용소 생활이란 200g의 빵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는 셈이었어요. 그날 점심시간에는 귀리죽이 나왔습니다. 귀리죽은 고급에 속했는데 그걸 먹으면 한참 동안 배가 든든했기 때문이었어요. 슈오프는 부반장 타블로와 식당으로 가서 반원들의 자리를 맡고 그릇을 나를 쟁반을 포획하고 취사반을 속여 2그릇의 죽을 더 타냈습니다. 이건 다 슈오프의 경험에서 나온 눈썰미와 빠른 동작 덕분이었어요. 더 타낸 죽그릇의 배당은 부반장에게 있었고 파블로는 슈오프에게 한 그릇 더 먹고 채자리 몫의 죽을 사무실에 가져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그릇은 다 먹고도 멍하니 앉아있는 부이노프스키 중령에게 권했어요. 파블로의 한 그릇 더 하라는 부드러운 말에 중령은 신기한 기적이라도 보는 듯 죽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발틱 해와 북해를 무대로 전전했을 뿐만 아니라 한때는 북대서양에서까지 활약한 바 있는 해군 중령의 주름진 얼굴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희죽 벌어졌다. 행복한 것이다. 규정량이 반도 못 되는 멀건 귀리죽. 기름기라곤 전혀 없는 맹물과 귀리만이 죽 한 그릇. 그 죽그릇에 중령은 정신없이 덤벼든다. 슈오프는 채자리에게 죽을 가져다 주기 위해 사무실로 갔어요. 사무실 안은 벌겋게 달아오른 난로가 있었고 후끈후끈했습니다. 거기에서 채자리를 비롯한 몇 사람이 영화와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후 시간에도 슈오프는 작업에 열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부시게 햇빛을 받아 반사하는 눈 덮인 들판이나 다른 일을 하는 죄수들이 보이지 않았고 오직 자기가 담당한 블록 벽만 보였어요. 작업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새로 이겨놓은 모르타르가 남았고 이걸 그냥 두고 가면 내일 아침 얼어서 곤란해지므로 키르가스와 슈오프는 더 맹렬히 벽돌을 쌓았습니다. 해가 서쪽 지평선으로 떨어져가고 붉은 빛을 띤 잿빛 안개 속에 잠기려는 순간이 되었어요. 부반장 파블로와 알료사까지 달라붙어 일을 마무리 짓느라 마지막 피치를 올렸어요. 다 마치고 나서 슈오프는 흑손을 잘 감추어 두었습니다. 한쪽 얼굴을 일그러뜨린 발그스란 달이 이미 지평선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만월이 지난 지 며칠 안 되었음을 생각하며 슈오프는 작업이 순조롭게 되어서 전혀 없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두 463명이 있어야 하는데 462명. 한 명이 없어서 오랫동안 인원 점검이 계속되었고 추위와 어서 수용소로 돌아가 갖는 자유시간이 줄어드는 절박함으로 죄수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욕을 해댔습니다. 그 한 명은 안에서 잠이 들었었기 때문에 늦었던 거였어요. 그가 오자 엄청난 욕설이 쏟아졌어요. 이 시간은 죄수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저녁에 이렇게 인원점검을 받을 때
그리고 수용소문을 통과해서 막사로 되돌아올 때 그들에게는 이때가 하루 중 가장 춥고 배고픈 시간이다. 혀를 댈 듯한 뜨끈한 저녁 식사의 양배추국 한 그릇이 지금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간절하다. 이 한 그릇의 양배추국이 지금이 그들에게는 자유보다도 지금까지 전 생애보다도 아니 앞으로의 전 생애보다도 훨씬 소중하게 여겨진다. 슈오프는 수용소로 돌아오자마자 바빠졌어요. 소포 인계소에 가서 채자리가 줄을 서지 않도록 미리 줄을 서 있는 거였는데 이건 그의 소포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대충 이맘때면 올 것이라는 계산하에 하는 거였어요. 다행히 그날 채자리에 소포가 와 있었고 채자리는 기다리지 않고 슈오프가 맡아놓은 순서를 받아 소포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채자리의 저녁 식사는 슈오프가 먹게 되는 거였어요. 슈오프에게는 소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슈오프도 전에 우스치 이지마 수용소에 있을 때는 두어 번가량 소포를 받은 기억이 있다. 그러나 그는 아내한테 그런 걸 보내줘도 소용없으니 다시는 보낼 생각 말고 애들에게나 잘해주라고 편지를 써보냈다. 소포가 얼마만한 값어치의 물건이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10년씩이나 가족들에게 그러한 부담을 지울 수는 없는 일이다. 아예 소포를 받지 않는 편이 더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같은 반원이나 같은 막사하니 이웃 친구들이 소포를 받을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서글퍼졌다. 부유한 반원의 심부름이 아니면 소포 수령자 명단이 나붙는 기둥 앞에 다가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이따금 누가 자기한테 달려와서 뭐라고 있나 자네한테 소포가 왔는데 라고 말해주기를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슈오프는 저녁 식사를 위해 늘 하던 대로 부반장 파블로와 자리를 맡고 쟁반을 가로채고 국과 죽그릇을 날랐어요. 그리고 채자리 몫의 식사까지 받았습니다. 오늘이 그에겐 명절과 같은 날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라트비아인에게 담배를 사러 갔어요. 슈오프에게 돈이 생길 수 있는 구멍은 부업 외에는 없었어요. 신발 꼬매주는데 2루블, 조끼를 꼬매주는 것에는 그보다 많은 돈을 받는 식으로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2루블을 내고 2컵의 담배를 샀어요. 오늘 산 담배는 질이 괜찮아서 향이 좋았습니다. 그는 이걸 절대 급하게 피우지 않고 앞뒤로 여유로운 시간에 음미하면서 피우기 위해 당장의 욕구를 참았어요. 막사로 돌아왔을 때 채자리는 침상 가득 소포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냄새만으로도 그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소세지, 연유, 훈제된 생선, 소금에 절인 베이컨, 향기로운 건빵, 조금 냄새가 이상한 비스켓, 굳은 설탕 덩어리가 2kg, 그 밖에도 크림, 권련, 쌈지담배 외에 다른 것도 많아 보였어요. 그러나 슈오프의 손에는 400g의 빵과 200g의 빵이 있고 아침에 감춰둔 빵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채자리 못지않게 부자가 된 듯 했어요. 채자리는 중령을 불러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드세요. 사양하지 말고 어서 드십시오. 어떻습니까? 훈제된 생선은? 소시지는 맛이 괜찮습니까? 바톤에 버터를 발라 드세요. 모스크바의 진짜 바톤이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바톤을 굽는 데가 있다니 신기하군요. 이렇게 호강을 하고 있으려니 그전 생각이 떠오르는군요. 이런 식의 대화가 들렸어요. 그때 간수들이 왔고 중령을 불렀습니다. 중령은 아침에 항의를 했고 오늘 영창에 가게 되어 있었어요. 백사반 반원들은 영창으로 끌려가는 중령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영창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감방벽은 돌, 바닥은 시멘트, 창문은 없고 잠자리는 판자 조각이고 치아가 무사하면 매일 300g씩의 빵이 지급되고 3일에 한 번 국이 나오는 영창. 중령이 자신이 받은 10일의 영창 생활을 채우고 나면 그의 건강은 평생을 두고 골골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나마 이렇게 막사에서 지낼 수 있는 것만도 다행스럽고 영창 신세를 지지 않게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2번의 검열이 있었고
그 갑작스러운 검열에 채자리는 소포를 감추지 못해 우왕좌왕했어요. 이걸 슈오프가 도와줍니다. 그는 고마움의 표시로 슈오프에게 소세지와 비스킷을 줬습니다. 점호도 끝났고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담배를 피워도 좋고 200g의 빵을 먹어도 좋고 이 자유로운 시간이 죄수들에겐 행복했습니다. 알료샤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슈오프는 그에게 채자리가 준 비스킷을 나누어 주었고 알료샤는 당신도 부족할 텐데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슈오프는 소세지를 한 조각 입에 베어 물었어요. 어금니로 지그시 눌렀을 때 향긋한 고기 냄새와 달콤한 고깃집이 혀끝을 녹였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뱃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조금은 남겨두었다가 내일 아침 작업장에 가기 전에 먹기로 했습니다. 그는 얄팍한 담요를 뒤집어 썼어요.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슈오프는 아주 만족한 기분으로 잠을 청했다. 오늘 하루 꽤나 순조로운 날이었다. 영창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사회주의 단지로 추방되지도 않았다. 점심때는 죽그릇 술을 속여 2그릇이나 먹었고 정신없이 블록을 쌓아 올렸다. 저녁에는 채자리 대신 차례를 기다려주고 많은 벌이를 했다. 담배도 사왔다. 병에 걸린 줄만 알았던 몸도 가뿐하게 풀렸다. 이렇게 우울하고 불쾌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의 행복하기까지 한 하루가 마감되었다. 이런 날들이 그의 형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만 10년 3653일이나 계속되었다. 3일이 더 많아진 것은 그 사이에 윤년이 끼었기 때문이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마음속엔 억울함이 차고 넘칠 테지만 자기 힘으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슈오프. 또 다른 인물들인 추린 반장, 부이노프스키 중령, 침례교인 알료사. 어느 사회나 이런 인물들이 있을 거고요. 개걸스러운 페츠코프도 있을 겁니다. 또 부자 죄수 채자리도 있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부스러기를 떨구어주고 추운 노동 현장을 피해 뜨끈한 곳에서 영화와 예술을 이야기하는 채자리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문화도 있습니다. 모두 죄인으로 인정돼서 수용소에 들어왔지만 그 안에서도 자본주의의 힘은 살아있고요. 그게 주는 상실감은 상당히 큽니다. 나의 하루, 별다를 게 없어서 소중하지 않은 하루. 그러나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요. 오늘이 지나면 이게 추억이 된다는 것. 과거와 미래까지 생각하기엔 현실이 벅차다면 오늘, 당장 오늘을 만족스럽게 보내는 게 최선 아닐까 합니다. 그냥 오늘 가장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를 하는 게 어떨까요? 잠시 눈을 감고 좋은 노래 한 곡 듣는 걸 수도 있고요. 맛있는 식사일 수도 있고요. 얄미워 죽겠는 사람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다면 그것도 좋고요. 좋은 영화 한 편 외리굿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하는 일을 깔끔히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비겁하지 않고 아첨 따위 하지 않고 멋있게 거절하고 아쉽지만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포기하는 그쯤의 멋있음. 이반 데니소비치 슈오프의 시간 속에는 그가 당한 억울함과 고난이 깔려 있어요. 그가 내일이나 어제를 생각하지 않는 건 그래봤자 득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만나는 그 남자의 하루는 바쁘고 부지런한 하루입니다. 그게 감정에 이입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건 그걸 꾸려가는 방식 때문일 겁니다. 시간은 주인공이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